14강에서는 계약법 부분, 그리고 이제 계약 총론 부분에서 계약 일반하고 그리고 이제 성립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립 다음에 이제 효력 부분이 있을 텐데, 효력에서는 동시행 항변권, 그리고 이제 동시행 항변권의 성립 요건들, 물론 이제 효력 부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성립 요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서 일반에서는 뭐 쌍무계약, 편무계약, 그리고 이제 유상계약, 무상계약 그 구별만 좀 잘 하시면 돼요. 쌍무계약, 편무계약 이 구별 기준은 계약 성립 이후만 본다는 거예요. 대가적 의무를 부담하느냐. 유상, 무상은 계약의 전 과정을 봤을 때 대가적 의무를 부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유무상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제 편무계약이면서 일반적으로는 쌍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이 일반입니다. 내 때로는 편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인 게 하나 있어요. 돌연변이가 하나 있더라. 그게 대표적인 게 현상광고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상광고계약은 유상계약이지만 쌍무계약이 아니고 편무계약이다. 그래서 이제 시점의 차이에 있어서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그 약관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우리가 이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이 4대 자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용 결정의 자유. 거기에 이제 약관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이제 대량 거래 할 때 주로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약관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은 내용 결정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할 때 한번 보세요. 이미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조문들이 쫙 나와 있어요. 어떤 특이한 것은 빨간 걸로 우리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뒤에 깨알처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보느냐는 얘기죠. 그걸 다 계약 내용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약관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현대사에서는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하다못해 버스를 타고 어디 간다든가 기차를 타고 어디 전부 운송약관이 다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그 확인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약관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인가. 그 약관 내용이 이게 계약 내용으로 할 것인가. 계약 내용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무효로 할 것인가. 어떻게 상대방을 보호하느냐. 아무래도 약관을 마련하는 측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약관에 있어서는 일단 편입 통제를 합니다. 모든 부분에 다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는 게 아니라 편입하네. 그래서 명시하고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를 하고 명시,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해 줄 것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일반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법조문에 이미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설명할 것 없고 그런 부분까지 설명할 것 없고 중요한 계약의 내용들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설명 안 해주면 그건 계약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관을 해석할 때 해석의 원칙 이게 이제 가끔 물어보죠. 그래서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그래서 뭐 개개의 어떤 거 상대방마다 달리 해석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통일되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개별 약정의 우선원칙. 별도로 어떤 조문이 약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그와 다른 약정을 했을 땐 그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무효를 만드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신의칙 위반, 신의성질의 원칙 해석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정이라든가 전혀 일반 그 거래에서 예상하기 힘든 어떤 내용을 계약 내용에 집어넣어놨다든가 그리고 또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해치는 그런 계약 내용이라든가 또 기습조항 이런 것들은 무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효가 됐을 때 그 조항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가 된다. 일부 무효의 특징이 있다 그랬고 자 그럼 계약이 성립 부분에 있어서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다. 그래서 도달주의 원칙이다. 의사와 의사, 청약, 승낙 그리고 이제 격지자 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 시기 이것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판례는 통설 판례는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을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해제라 조건이라는 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승낙 기간 내에 도달되지 않으면 그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발송할 때,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527조 8조와 531조 간의 충돌이 문제가 많아요. 527조 8조는 도달주의 원칙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531조는 격기자간한 계약에서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두 양 조문이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조문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대해서는 통설 판례가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한 계약의 성립으로서 교차 청약, 그리고 이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당사자 의사표시나 또는 관습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더라. 이럴 때는 의사 실현 행위가 있으면 그때 계약이 성립된다. 의사 실현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청약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에요. 실현 행위가 있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교차 청약은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의 의사표시에 기해서 거기에 대해 맞는 의사표시, 동일한 의사표시를 하는 게 이게 승낙이에요. 그런데 양 청약이 다 교차해서 있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다시 또 뭐 승낙하고 이럴 것 없이 내용이 일치하다면 그 계약을 성립된 것으로 하자. 이게 교차 청약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 동시에 도달됐다. 그러면 도달된 때 계약이 성립된 걸로 하고, 후에 도달된 게 있더라. 이럴 때는 후에 도달될 때 그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목적이, 계약 내용이 목적이 원시적 불능일 때, 이럴 때는 이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무효가 되는데, 이럴 때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자. 무효가 됐더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이 있겠죠. 뭐 가서 뭐 문방구에 가서 뭐 계약서를 샀다든가 등등등, 또 뭐 계약을 매지로 교통비를 들였다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무효인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그런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럴 때는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게 하자. 이게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우리 판례는 명문 규정으로 있는 535조만 인정합니다. 우리 학설은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 계약이 유효가 됐을 때도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때까지 우리 통설은 확대를 하는데,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다.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요건은 그래서 원시적 전부 불능일 것, 그리고 그래서 무효가 될 것,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을 것, 그리고 이제 일방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는 선의무과실이 한다. 이 네 가지 요건이 있으면 신뢰이익 배상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된 줄 모르고 믿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한 손해배상이다. 이게 이제 신뢰이익 배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이 유효하게 되어서 이행이 됐더라면 얻었을 어떤 그 손해, 이건 이행이익인데, 때로는 신뢰이익이 이행이익보다 많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행이익, 배꼽이 배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행이익 범위로 이렇게 손해배상이 축소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 다음에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서는 쌍무계약의 효력입니다. 쌍무계약이 가장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쌍무계약이었죠. 양당사가 다 의무를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지, 일방만 의무를 부담하는 건 그건 일반적이지 아니죠. 그래서 쌍무계약이 가장 많고, 그 쌍무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성립상의 결련성, 그리고 이행상의 결련성, 그리고 존속상의 결련성,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행상의 결련성에서 나오는 게 바로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쌍무계약에서 발생된 채무라면 그게 이행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일방이 선이행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먼저 이행해버려도 되겠지만, 이행해버릴 때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이행할 때까지 연기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게,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네가 잔금 줄 때까지 내가 등기소리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변권을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행상의 결련성, 그리고 이제 존속상의 결련성. 후발적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할 그 사이에 이제 후발적으로
당사자의 어떤 잘못 없이 규칙 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후발적 불능은 여전히 유효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는 그러면 당사자의 규칙 사유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이랬을 때 상대방은 재산권을 이전하지 못하는데 그럼 나는 대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건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채무자 유연부담주의 원칙으로 우리는 규정을 해놓고 있죠. 이럴 때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동시행항변권에 있어서 제도적 취지는 이건 공평의 사상에서 인정되는 거다. 유치권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도적 취지는 같아요.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항변권에 불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동시행항변권은 상대방의 채무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 채무를 인정하면서 일시적으로 이행을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행항변권의 성립 요건을 보면 쌍모계약에서 발생했을 것. 그리고 이제 쌍모계약에서 발생하면 되고 이게 뭐 채무가 양도됐다든가 채권이 양도됐다든가 또는 채무가 인수됐다든가 뭐 상속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동시행항변권을 인정한데 경계계약을 맺어버렸다. 경계계약은 계약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당사자를 바꾼다라든가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해서 이때는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으로서는 동시행항변권에 있어서 두 번째 요건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그럼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선이행 의무 있는 자는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불안해항변권이나 또는 선이행 의무 있는 자가 이행지체가 있는 이행지체자 중에 후 이행 의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안 주고 있는데 잔금 주는 시기가 돼버렸다. 이러면 이제 양 채무가 의무가 동시행관계에 있겠죠. 이럴 때는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어야 된다. 자기 등기소를 주고 대금 주고 달라고 하는데 동시행항변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동시행항변권을 급부를 청구할 때 그때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한다. 효력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